한국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온라인 강의로 그 첫 번째 시간 고려의 통치 체제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학습지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36쪽에서 39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학습 목표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틀이 잡혀가는지 국가의 체제 확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몇 명의 임금들을 볼 겁니다. 나라를 세운 태조 왕건부터 나라의 틀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고려시대 성종까지 각각의 왕들의 그 업적들을 좀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려의 통치 체제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중앙 통치와 지방 행정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어떻게 뽑고 교육은 어떻게 시켰는지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는 게 이제 오늘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고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후삼국을 통일했는지 좀 봐야 되는데요. 고려의 역사는 9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18년에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건국되게 돼요.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왕건으로 알려져 있죠. 고려의 태조이기도 합니다. 이 왕건이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태조라는 거예요. 태조와 왕건은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태조 왕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쨌든 이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한 왕건 같은 경우는 신라 말에 우리가 전에 앞에서 뵀던 송악 길지설 할 때 그 왕건이 이제 이 송악을 이제 중심지로 삼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악의 뭐 이렇게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호족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궁예라는 사람이 왕건보다 더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궁예 밑에 들어가서 이제 궁예의 신하로 왕건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궁예가 폭정을 일삼게 되니까 신하들이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고요. 궁예를 쫓아내고 자신이 이제 왕이 되고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가 918년에 건국이 되게 되고요. 고려 왕건과 그 당시 함께 경쟁을 했던 세력이 바로 후백제, 견훤이 세운 후백제가 있었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으나 그래도 신라의 왕실,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고려가 이제 918년 이후에 후삼국 세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태조가 어떻게 통일을 했었냐면, 첫 번째는 신라 말에 있던 다양한 호족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자기네 편으로 만드는 호족 세력을 포섭하는 정책들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좀 이따 보겠지만 결혼 정책이에요. 지역에 힘 있는 호족의 딸들과 직접 결혼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끈끈하게 맺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왕건은요, 후백제, 견훤이 세운 후백제에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경쟁 관계를 유지했으나 신라 왕실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고 뭐 신라 경주를 함락시켜요. 자기가 원하는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고 막 오는데, 그때 이제 신라 왕실에서 왕건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왕건은 흔쾌히 또 신라 왕실을 도와주러 군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라의 왕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민심을 얻었던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후삼국 시대에도 나라의 정통성, 명분은 신라라는 나라에게 있던 거예요. 왜? 신라가 통일했던 나라인데 후백제나 왕건의 고려나 결국에 이 신라에 반대하면서 저항하면서 등장한 나라들이잖아요. 신라 왕이 정통성을 지닌 왕인데 이 후백제나 고려는 그 정통성을 가진 왕에게 도전하는 세력으로 일종의 반란군 세력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한 이미지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왕건은 신라 왕실을 우호적으로 대하면서 왕건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저 정도의 인물이라면 새롭게 지도자가 될 만하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왕건은요, 935년에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으로부터 항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제 926년에 남북국의 북쪽에 있던 발해가 멸망하면서 발해의 유민들이 고려로 이렇게 대부분이 망명하게 되고요. 고려의 왕건은 그 이제 발해의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민들을 이끌고 왔던 발해의 왕자가 대광현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대광현이라는 인물이 고려에 왔을 때요, 대시성보 유지하고 발해의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허락하는 등의 포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 935년에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이제 왕건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신라를 병합하게 되고요. 마지막 후백제를 격파하면서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는 민족의 재통일, 다시 통일된 거죠. 신라의 삼국 통일 676년 이후에 936년, 공교롭게도 다 6자로 끝나네요. 뒷자리가 200, 260여 년 만에 다시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는 거죠. 이 후백제가 멸망한 이유는 견훤이 이제 아들들 후계 계승 전쟁에 휘말리면서 견훤이 이제 원래는 이제 자신의 막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당연히 큰 형, 둘째 형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큰 형과 둘째 형이 아버지 견훤을 절에다 가둬버립니다. 근데 그 견훤이 그 절에 탈출해가지고 왕건한테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왕건한테 견훤이 항복해서 후백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견훤이 왕건의 편에 서게 되니 이 후백제군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권력층의 내분과 또 견훤의 이제 왕건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행동까지 겹쳐지면서요. 자, 이 민족을 재통일한 고려는요, 스스로를 황제 국가로 자처했습니다. 황제. 그러니까 황제는 원래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황제만을 황제로 인정했거든요. 근데 이 고려도 스스로 자신들의 왕을 황제로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고려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을 뭐라고 인식했냐면 해동, 바닷가 동쪽에, 중국을 기준으로 하면 동쪽에 있잖아요. 바닷가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 땅, 해동천하라고 부르면서 우리 고려가 중국과 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뭐 대등한 나라다. 그리고 독자적인, 우리 민족은 독자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천하관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를 황자, 황제 또는 천자라는 칭호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건국은 아까 나와 있듯이 918년인데 후삼국 통일은 이제 936년이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고려의 기록을 보면요, 지금의 황제, 고려의 황제, 왕을 황제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료 중에 하나죠. 이런 사료들은 교과서 30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어요. 교과서 30쪽에 보면 풍입송이란 건, 연애란 건 오늘날의 파티죠. 왕과 신하들이 즐기는 파티가 끝난 다음에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부를 때 이제 고려의 왕을 황제 또는 해동의 천자라고 불렀다. 그래서 독자적인 황제국을 자처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국가 기틀의 확립 과정은 선생님 별표를 2개 쳐놨는데, 이 부분은 뭐 예전부터 단골로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각의 왕들이 어떤 걸 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학습 목표이기도 하죠. 자, 먼저 나라를 세운 태조입니다. 태조가 무엇을 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호족 세력을 적극적으로 포용합니다. 왜냐하면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했을 때 상황은요, 아직도 지방에서는요 자기의 힘을 가진 호족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세력들 중에 일부는 왕건에게 위협이 될 만한 세력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왕건은요, 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나라의 틀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호족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 호족 세력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정략적으로. 그래서 왕건의 부인이요 29명이었어요.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의 딸들과는 다 거의 대부분 결혼을 통해서 이러한 포용 정책을 보여줬던 거죠. 적어도 결혼 관계로 맺어지면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내가 그 호족과 뭐 사위와 장인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건데, 설마 사위에 대항해서 저항하거나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왕씨성을 적극적으로 줍니다. 왕건의 성이 왕씨잖아요. 지방에 있는 호족들한테 왕씨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사성정책이라고 하는데, 성을 하사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김씨성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왕씨성으로 바뀌어요. 왕건과 같은 왕씨, 패밀리가 되는 거죠. 너 나랑 같은 패밀리야. 우리 같은 성을 쓰는 사람이니까 우리 같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 이제 형제 같은 존재니까, 가족이니까 우리 잘 지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호족들을 자기네 편으로 포섭하는 정책들을 이 혼인 정책과 사성 정책을 통해서 실시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후삼국 시대부터 신라 말부터 이제 신라의 중앙 정치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들었을 때부터 농민들은 굉장히 수탈에 시달렸다는 거죠. 지배층과 또 지방 곳곳에서 일어난 호족들, 도적들의 수탈에 이 시달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조세 깎아주고요.
노동력 증발하는 것들을 줄이면서 최소한의 노동력 증발을 하고 세금도요 뭐 전해지기로 한 10분의 1의 세금만 딱 걷겠다. 지금까지 너희의 생산량의 10분의 1만 걷겠다라는 등의 이제 그 전까지는 막 기준이 없었던 거죠. 어떨 때는 뭐 절반을 걷어가고 어떨 때는 뭐 70%, 80%막 지멋대로 걷어갔는데 국가나 호족들이 조세와 요역을 경감해주면서 민심을 수습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펼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왕건은 나라 이름 고려부터 우리의 옛 북쪽에 있던 고구려란 나라를 계승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라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북쪽으로 진출하는 북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북쪽으로 진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었거든요. 개성이 어디였냐면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면 여기에요. 개경. 수도니까 개성이었는데 이제 경자를 붙였던 거고요. 예전에 이름은 송악이었고요. 근데 이 북쪽에 예전에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이제 왕건이 인식하게 됩니다.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려는 북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사심관과 기인제도는 뭐냐면 호족 세력을 포용하는 당근책을 줬던 게 혼인을 하고 성을 내려주면서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라는 이런 당근의 정책이었다면 약간 감시, 그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정책이 사심관과 기인제도인데 사심관 제도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중앙 고위관직에 진출한 예를 들면 인천 출신의 인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인천 지역의 부호장이란 건 뭐냐면 이제 그 지역의 지방 행정 일을 담당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원래 그 지역에 있던 원래 예전으로 치면 뭐 호족 또는 유력한 지역의 사람들, 유력한 세력을 그 사람들을 이제 호장이 있고 그 밑에 부호장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부호장을 임명하는 권한과 그 마을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게 해주는 것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 관리의 이름이 사심관이에요. 내가 인천 지역의 인천 출신인데 중앙에 높은 관리가 됐으면 나한테 인천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부호장 이하의 관리를 임명하게 하고 대신 그 지역에서 반란이나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묻는 제도가 사심관 제도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유력한 세력들을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었고요. 또 하나 기인 제도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기인 제도. 지방 호족의 자식을 수도인 개경으로 불러놓고 거기서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출신 지역의 일에 대해서 자문 어떤지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자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일종의 인질이죠. 볼모로 잡아놓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저항하거나 그러면은 그 이제 지방 호족의 자식은 이제 뭐 목숨을 잃는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또 왕건은 지방의 호족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훈요 10조는 이제 왕건이 죽을 때 이 자식들에게 남긴 유언 10개인데요. 예전엔 좀 내용들 교과서에 실려 있었는데 오늘날 아예 빠져가지고 뭐 불교를 숭상해라 그리고 뭐 불교의 행사를 뭐 성대하게 열어라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남은 이제 가족들 이제 후세들이 지켜야 될 10가지를 이제 남긴 유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건이 사후에 왕위 계승으로 고려사회는 굉장히 혼란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부인이 몇 명? 29명의 부인들이 있었고 이 부인들의 왕자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 왕자들의 외가는 다 지방에서 좀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야.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야. 자기의 외손자를 왕으로 앉히고 싶으니까 왕위 쟁탈전, 왕위 계승전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 혼란을 극복한 게 바로 이제 고려의 4대 임금 광종이에요. 태조 왕건의 이제 네 번째 아들이었고요. 이 광종이 왕에 즉위하게 됩니다. 이 광종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광종이 했던 일들은 꼭 알아두셔야만 해요. 광종은요. 이제 왕이 된 다음에 25살에 왕이 되는데 한 7년 동안은 별다른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형들이 이제 차례대로 2대, 3대 임금에 올랐었는데 이 권력이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호족 세력들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던 고려의 사회에서 무리하게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책들을 펼치다가 형들이 일찍 사망했거든요. 그걸 보고 광종은요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왕권을 강화할까 곰곰이 연구를 했던 거예요. 한 7년 동안. 그리고 7년 이후에 이제 즉위한 지 7년 이후에 드디어 개혁 정책들을 과감하게 펼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광종의 개혁 정치의 방향은 이거예요.
고려 사회에 아직까지 남아있던 이 호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광종 개혁의 목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호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개혁이 바로 노비안건법이라는 제도입니다. 노비안건법은 뭐냐면 노비를 눈으로 보고 검사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원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원래는 신분이 일반 사람, 그걸 우리는 양인이라고 합니다. 양인이었는데 이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노비로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노비를 출신 성분을 분석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해 준다라는 거죠. 이건 뭐였냐면 이 호족 세력들과 공신은 뭐냐면 나라를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이에요. 그 대가로 막 노비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고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개인의 병사인 사병까지 갖고 있었어요. 노비가요. 결국에 노비한테 무기를 들려주면 이게 개인의 병사 사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신들과 호족의 세력, 경제적 기반과 더 나아가서 군사적인 기반을 약화시키고 그리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노비와 양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 양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국가 입장에서 노비가 많은 것보다 양인이 많은 게 국가 재정에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광종은요, 이 억울하게 노비가 원래 양인이었는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고 해방하는 노비 안건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국가 재정은 확충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하나, 이제 자신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해 줄 만한 새로운 관료들을 뽑고 싶어요. 홍신과 호족 세력들은 자신의 개혁 정치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중국에 그 당시에 후주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후주에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쌍기라는 인물이에요. 쌍기. 중국인이죠. 이 사람이 이제 고려에 귀화해서 광종에게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관리 선발 제도인 과거제를 소개하게 되고요. 고려에서도 958년 과거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유교적인 소양, 유교의 소양이 뭐 있어요? 충과 효, 신 같은 임금에게 충성하는 이런 기본 소양을 갖춘 새로운 관료들을 선발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게 바로 광종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때만 해도요. 광종 시기에는 신하들이요. 옷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신하는 임금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요. 옛날 신라 지방의 호족들은 신라의 관직의 관복을 입고요. 뭐 후고구려 사람들은 후고구려 궁예가 세웠던 후고구려의 관복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이게 광종 입장에서는 굉장히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관리들이 입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입는 옷을 공복이라고 하는데 이 공복을 정해놓습니다. 관리 등급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색깔과 또 왕보다 화려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기강을 확립하는 이런 왕권 강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종은요 스스로를 황제라 부르고요 독자적인 연호를 씁니다. 중국 황제의 연호가 아닌 고려만의 독자적인 연호인 광덕, 준통과 같은 연호를 쓰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고려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던 공신과 호족의 세력들이 약화되며 나라의 틀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종 때에 일종의 공포 정치거든요. 광종은요 자신의 자신의 정치에 반대되는 공신 세력과 호족 세력을 엄청나게 억압하고 숙청합니다. 피해 숙청 작업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후대에 이제 관료였던 최승로라는 사람은 광종을 엄청나게 비난하긴 합니다. 이러한 공포 정치는 진정한 유교적 정치가 아니라면서 엄청나게 비난하지만 광종의 이러한 왕권 강화 정책으로 고려는 이 초창기의 왕위 쟁탈전의 혼란을 극복하고 나라의 틀이 잡히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대 임금이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은 성종 때쯤 되면 고려의 기틀이 완성됐다고 평가합니다. 조선에도 성종이 나올 거예요. 성종이라는 인물들은 대부분 나라의 틀을 완성했다, 체제를 완성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고려의 성종은 뭐였냐면 고려시대 성종 때의 신하였던 유학자였던 최승로가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지금 시행해야 되는 업무 28개의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건의한 게 시무 28조입니다. 시무 28조의 내용들을 수용해서 유교 정치를 바탕으로 통치 이념을 확립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고려는요 태조 자체가 불교를 숭상했던 사람이고 통치 이념에 있어서도 유교적인 것들보다는
뭐 불교적인 면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했거든요. 근데 최승로라는 유학자가 유교적 통치의 이런 틀을 질서를 확립하는 걸 건의하고 성종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시무 28조의 몇 가지 조항을 좀 살펴보면요. 7조 같은 내용 보면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고 해서 집집마다 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 지방관을 보내라는 거죠. 지방관. 그 전까지 고려인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방의 관리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지방에 아직까지도 호족 세력들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광종 이후에 그 호족 세력들이 어느 정도 약화되면서 이제 지방관을 보낼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고 지방관을 보내서 지방관을 통해 황제의 명령이 왕의 명령이 지방에도 전달될 수 있게 하라는 하나의 내용을 건의하고요. 또 하나는 14조 보세요. 신하를 예로서 대우하시고 신하는 충성으로 이게 다 뭡니까? 그리고 임금은 신하를 예로 대하는 유교적인 덕목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유교적인 통치를 하라라는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중앙에 이 나라의 통치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게 고려의 이성육부제입니다. 이성육부제라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성종 때고요. 지방에 12군데의 중요한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는 세금을 모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지역들. 여기에 드디어 지방관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려시대 처음으로 지방관을 보내는데 여기 보시면 무슨 목이 보일 거예요. 12목. 중요한 지역에 12개의 목을 설치하고 여기 지방관을 보내서 세금을 거두고 이 지방을 관리할 수 있게 지방관을 파견했던 것도 성종 때 일입니다. 12모 파견 이후에 나중에 이제 현종이라는 임금 때 가면 우리가 밑에 배우겠지만 오도양계라는 그 지방 행정 조직이 이제 다시 한번 정비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 교육 기관으로 중앙의 최고의 수준의 유학 교육 기관 국자감이 설치되고 지방에는 향교라는 유학 교육 기관이 설치됐던 것도 성종 때입니다. 여러분, 발해의 최고의 교육 기관 유학 교육 기관 주자감, 고려의 최고의 유학 교육 기관 국자감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자, 그리고 뭐 경종 때는 이 관리들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가 전시과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토지를 주는 거고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갖는 거. 근데 이거는 그냥 요즘 교과서에서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혹시 수능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중앙통치제입니다. 중앙통치체제에서 알아둬야 될 단어는 딱 이거예요. 여러분, 고려의 중앙통치 이성육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발에는 삼성육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3개의 성과 실행하는 6개의 부서. 그쵸? 고려는 2개의 성과 실행부서 6개, 육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발의 거랑 똑같아요. 이게 다 당나라에서 왔던 제도인데 삼성육부라는 제도 자체가 원래는 당나라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라는 3개의 성이 있었는데 고려는 중국보다는 나라의 사이즈가 작으니까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중서문화성에는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나라의 모든 중요한 회의들을 여기서 열었고요. 결정된 것을 실행하는 집행하는 게 바로 상서성이었죠. 상서성으로 이렇게 이제 실행해 명령을 줍니다. 그럼 상서성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의 성격에 따라서 6개의 부서,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고요. 이 육부가 이호, 예병, 현공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이 부서들이 각각의 성격에 맞는 업무들을 담당했죠. 선생님이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선의 육조도 성격 똑같습니다. 이름도 똑같습니다. 이호, 예병, 현공 똑같아요. 어쨌든 이 고려 중앙통치제도는 기본이 이성육부제예요. 이건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인 거고요. 근데 당나라의 제도와 함께 당나라가 멸망하고 중국을 다시 통일했던 나라는 송나라거든요. 고려가 존재할 때 이 송나라가 존재했어요. 송나라가 한 960년부터 존재하는데 이 송나라의 통치제도도 일부 수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색깔 잘 보세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삼성육부 제도는 당나라의 제도를 고려가 받아들인 거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거 보세요. 중추원과 이 3사라는 거, 요 기구들은 송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육부가 일단 핵심이라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중추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 나라의 군사 기밀과 또 왕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추원은 이
이 역할이 두 개로 나눠져요. 직책이 추밀이라고 불리던 고위 관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고려의 이품, 이거 한자예요. 이품 이상의 관료입니다. 그럼 일단 정리를 하면 고려 시대의 관리들은요, 원래 9등급이 있어요. 9등급. 구품이라고 해요. 이게 한자 품자인데 정일품, 종일품에서 1에서 이게 9까지 가니까 총 18등급의 관리가 있는 거죠. 종이 좀 낮은 거고 정으로 가면은 좀 더 승진하는 거예요. 높은 건데 이 추밀은 2품 이상의 고위 관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의 중요한 군사적인 기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추밀이에요. 그리고 왕의 비서 기능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승선이라고 해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또 왕의 비서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승선입니다. 어쨌든 이 중추원, 그런 이성육부라는 제도가 핵심이고 중추원이라는 제도가 또 중앙 통치에 있어서 군사 기밀이라든지 왕의 비서 수행 기능 같은 걸 담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사는 나라의 회계를 담당합니다. 돈, 삼사는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담당하는데 조선 시대 가도 삼사가 나와요. 근데 조선의 삼사는 돈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그러한 기구 세 개를 삼사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은. 그러니까 고려의 삼사와 조선의 삼사는 하는 일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자주 옛날에는 이 보기에 헷갈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거는 고려의 삼사는 회계와 곡식 출납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래서 이성육부는 당나라 거. 근데 이 이성육부에서 중요한 것은 성 중에선 중서문화성이 중요해요. 근데 이 중서문화성에도 관리들이 두 개로 등급에 따라 나눠지는데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은 재신이라고 불려요. 이 관리들은 나라의 모든 업무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조선시대로 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높은 관리들이에요. 그 한편 그 밑에 이제 실제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관리들을 낭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3품 이하의 관리들입니다. 3품 이하. 그러니까 아주 고위 관리는 아닌 거예요. 고려시대에는 그래도 한 5품 정도 가면 고위 관리인데 그 중에서 2품 넘어가면 엄청나게 높은 관리죠. 오늘날의 우리나라 정부 형태로 치면 거의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근데 이 낭사들이 재신과 낭사로 나눠지는데 낭사들은요. 이 어사대라는 하나의 기구가 또 있어요. 어사대는 관리들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는지 감찰하는 이 오늘날 치면 뭐 검찰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 기구인데요. 이 어사대에 있는 어사대의 사람들 관원들과 이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합쳐서 뭐라고 불렀냐면 대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사대에 있는 속해 있는 관리들과 중서문화성에 있는 삼품 이하의 낭사라는 이 사람들을 합쳐서 대간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대간은 무슨 일 하냐면 오늘날로 치면 국가 권력, 국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여론, 언론의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경이라고 해서 관리를 임명하거나 왕이 법률을 개정하고 폐지할 때 이 대간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대간이 동의하지 않으면 관리 임명도 안 되고요. 또 법률 폐지하고 만드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경이라는 권한을 갖고 왕권이 함부로 모든 권력을 독점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봉박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때 이걸 시행하지 않고 그 명령이 담긴 두루마리 같은 거를 돌려보내버리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잘못된 왕명이라고 생각되면.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간쟁이라고 해서 뭐냐면 왕에게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논쟁하는 것. 이런 권한을 통해서 국왕 권력을 견제하는 존재였다. 대간이라고 해서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 관원들이 이러한 서경, 봉박, 간증을 통해서 왕권을 견제하고 관리를 감시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고려의 중앙통치체제는 기본은 이성육부제고 이성육부제는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인 거고 그리고 중추원이라고 해서 군사기밀과 왕의 비서 기능을 하는 기구가 하나 있었고 이거는 송나라 제도 받아들였다. 그리고 어사대는 관리들을 감찰하는데 이 중서문화성에서 높은 관리인 재신을 제외한 나머지 낭사라는 관리들과 이 어사대의 관원들을 합쳐서 대간이라고 불렀고 이들은 왕권을 견제하고 관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이성 중에서 중서문화성은 나라를 종유한 일을 총괄하고 실행하는 건 상서성인데 상서성 밑에는 육부가 있어서 각각의 업무 성격에 맞는 일들을 추진했었다. 그리고 3사는 송나라에서 들어온 제도인데 곡식과 회계, 나라의 돈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일을 했던 기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당나라와 송나라에 다 없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 두 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뭐냐면 이 중서문화성의 고위관리인 제신과 이 중추원의 고위관리인 추밀이 모여서 회의를 엽니다. 그걸 이제 제신과 추밀, 제추회의라고 불렀는데요. 이 회의가 두 가지 기구가 있어서 이제 벌어져요. 주로 국방 문제를 다루는 기구는 도병마사입니다. 이 도병마사에는 아까 얘기했던 제신과 추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법률, 그리고 제도를 정하는 거,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기구는 식목도감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역시 여기도 제신과 추밀이 참여해서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이 독자적인 기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의해서 결정하는 건데요. 이 도감은 임시기구입니다. 고려에서 있었던 무슨 도감은 뭐 예를 들면 임시적으로 설치했던 기구를 도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왕이 즉위하는데 즉위식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 협의할 때 식목 도감이 열려서 나라의 고위관리인 제신과 추밀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죠. 또 아니면 나라의 국방 문제, 외적이 쳐들어온다. 그럴 때는 도병마사에 모여서 제신과 추밀이 회의하는 이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래서 고려의 제도는 크게 보면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인 거 삼성육부제 있었고, 송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인 거 중추원과 삼사, 그리고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인 도병마사, 식목도감으로 크게 이 세 축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지방행정조직인데, 우리가 중앙행정에서 가장 핵심은 이성육부라고 했잖아요. 중앙은 이성육부라면 지방은 어떻게 나눴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8도로 나누죠. 경기도, 전라도, 뭐 충청도 해서 8도로 나눠지는데 고려는 5개로 나눠요. 그래서 5도라고 부르고요. 그 5도는 말 그대로 서해도, 경기, 교주도, 양강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일반 행정구역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일반의 목적을 갖고 사는 지역인데, 국경지대가 있죠. 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는 계자로 불리는 게 있어요. 북계 그리고 동계라고 두 개의 계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계라고 그래요. 양계. 그래서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 5도 양계라고 여러분이 외우시면 됩니다. 5도 양계. 아까 성종 때 12목이 설치되고 지방관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5도 양계로 다시 한번 정리되는 겁니다. 5도. 5개의 도는 일반 행정구역입니다. 그리고 도 아래는, 도 밑에는 군이 있고, 군 밑에는 현이 있고, 그 밑에 뭐 샹, 부곡, 소라고 불리던 것들이 있는데, 요런 체계로 가는데, 군과 현에도요, 지방관이 파견된 군이, 도에는 일단 무조건 지방관 파견됩니다. 이 도에 파견됐던 지방관의 이름은 안찰사입니다. 안찰사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왜 기억해야 되냐? 조선시대 도에 파견됐던 지방관은 관찰사예요. 근데 고려는 안찰사예요. 헷갈리기 딱 좋죠? 안찰사입니다. 안찰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작은 행정단위가 군이고 현인데, 이 군과 현에 지방관이 다 파견되지 못해요. 고려는 그만큼 이제 지방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이 지방관이 파견된 군은 주군이고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군은 속군이라고 불렀어요. 속.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된 현은 주현이고요. 여기 설명돼 있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은 속현이에요. 그 차이가 이름에 있는 거예요. 주군, 주현하면 지방관이 파견된 군과 현이고, 속군, 속현하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보시면 밑에 보면 고려시대는 기본적으로 주군과 주현, 지방관이 파견된 군과 현보다 속군, 속현이 훨씬 많습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군과 현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으면, 지방의 관리가 파견되지 않으면, 지방의 관리를 우리는 이제 안찰사라고, 5도의 관찰사, 5도의 책임자를 안찰사라고 부르고, 군과 현에 파견됐던 지방관을 수령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군과 현은 그럼 누가 담당하냐는 거죠. 누가 담당하냐면 그 지역의
예전부터 뭐 호족 세력으로 있었다든지 힘이 있는 사람들을 샹리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에게 지방의 실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 샹리는 지방 근처에 파견된 주군과 주연에 파견된 수령의 감독과 감시를 받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요것만 설명하겠습니다. 검단동이 있어요. 그 옆에 마전동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당하군이 있었다고 칩시다. 검단군이야. 검단군. 그리고 여기는 당하군. 그리고 여기는 마전군인데 검단군에는 지방관이 파견돼 있어. 수령이 파견됐어. 그럼 여기는 주군이 되는 거야. 검단군은. 근데 마전과 당하군은 지방관이 오지 않았어. 그럼 여기는 속군이 되는 건데 이 속군은 여기서도 뭐 세금을 거두고 노동력 증벌하고 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을 샹리가 하는 거야. 이 마을에 원래 이제 호족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세력이 있던 사람이 샹리가 그러한 실제적인 일을 담당하고 감시는 누구한테 받냐면 이 검단군에 파견된 수령한테 감시를 받는 체제. 그래서 주군과 주연, 속군과 속현이 각각 존재했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샹 부곡소는 이 군현과는 조금 다른 지방의 행정구역인데요. 군현보다는 좀 차별되는 지역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